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임상심리사 2급 자격 과정 중에 저하고 지금 임상심리학 과목 진행 중에 있죠. 두 번째 시간은 임상적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제가 첫 시간에 15개의 이제 강의를 말씀드렸고, 그 강의 중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8개 8강까지, 그러니까 심리평가의 실제까지 이렇게 이제 한 7개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이 평가하고 진단이 주를 이루는 강의이고, 임상심리학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출제 그런 빈도나 이제 경향의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심리평가의 기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이 두 번째 시간은 그 심리평가에 대한 영역에서도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이제 쉬울지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하나 영역, 개별 영역을 우리가 뭐 행동평가라든지 성격평가라든지 인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심리학의 역사와 개관, 임상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중요한 핵심 인물이 첫 세대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뿌리, 근원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웠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의미를 담고 현재 이제 임상심리사 영역에서 이 자격을 이제 갖추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를 좀 담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런 첫 세대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복습 차원에서 제가 또 준비해 봤는데, 심리학의 기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핵심 인물, 독일의 이제 심리학자이자 이제 심리학의 이제 시초이고 심리학 실험실을 이제 개소했던 빌헬름 분트 박사님이 계셨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분트 박사님이 지도 교수님이 되시고 그 제자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분이 바로 임상심리학의 이제 역사의 이제 한 인물이 되시는 위트머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자, 미국의 이제 임상심리학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심리 클리닉 요 부분들 이제 설립을 하셨죠. 이렇게 핵심 중요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핵심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배경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이제 발전도 이루어지면서 더 확장하게 되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요 이제 영향이 아주 지대했었던 그런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런 경향으로 인물과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대 흐름에 관련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첫 심리 진료소를 개설하고 또는 심리 진료소 또는 심리 클리닉을 개설하고 임상 심리학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학자는 누군가요? 라는 문제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자, 위트머 학자입니다. 이제 이분의 이름은 성함은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학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했는가라는 이제 기준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적응 영역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관심과 연구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관심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전문가 집단과의 직업적인 경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보기가 나왔는데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찾으라고 고르라고 합니다. 몇 번이 될까요? 네, 보시면 예, 3번째.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관심과 연구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관심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상 심리학으로서의 그런 직업 정체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확장이 되고 그만큼 이제 많이 좀 확장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영역 정신의학이나 정신 분석을 기초로 한 여러 영역에서도 이런 어떤 갈등이나 투쟁이 있었겠죠. 내 자리를 이제 굳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을 해서 급속한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 정도 이제 복습을 하시고 이런 배경 아래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2번째 임상적 진단과 평가라는 시간에는 개념 제가 첫 시간, 2번째 시간에 이제 계속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든 이제 그 해당하는 용어와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조금 따라가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단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에 대한 그런 진단 체계, 그리고 이제 정상과 이상에 대한 그런 분류나 이제 행동,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임상적인 평가 과정에 대한 개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기출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요 2번째 이제 진단과 평가는 또 어느 영역과 이제 유사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의 5개 과목 중에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를 공부하실 때 이 영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부하신 것들을 또 잘 되새기셔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상심리에 대해서 다지는 시간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어 개념이 구별하기, 식별하기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이제 식별하겠느냐 임상적으로 그런 무엇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정신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개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로 이름, 즉 네이밍을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진단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임상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사로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로서의 주된 업무가 이 진단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네이밍을 하고 진단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근거를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면담이나 행동관찰, 심리평가 이런 자료들을 정보들을 잘 수집하고 그 정보들의 중요한 중요도를 고려해서 진단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임상적인 진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정신장애나 어떤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단 체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정신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정신장애 이 영역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마음, 정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다. 불안할 때는 이런 증상이다.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구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체 질환 의학에서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
목에 이제 혹이 생기면 갑상선 이런 게 이제 명확한 구분들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장애,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고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신체 질환에 비해서는 진단이나 분류가 조금 어렵고 사실 이제 좀 일치하거나 정말 100% 일치하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체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핵심 진단 체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DSM이라는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 역사 배경의 인물로 배웠던 크레펠린 박사님 1883년에 이 박사님이 이제 정신의학 분류법이라는 것을 시초로 해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초와 더불어 크레펠린 박사님의 시초와 더불어 핵심적인 그 사건, 참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참여한 군인들,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 이후의 작업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45년이 끝난 이후인 1952년에 이 DSM 체계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로 말하면 1편이 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ICD 이 부분은 이제 또 정신의학에 해당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가 먼저 이제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초로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라는 APA에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시면 큰 아웃라인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의학 영역과 그 다음에 진단 평가를 하는 임상심리 영역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는 상담, 심리 또는 상담학 영역에서 어떤 마음이나 정신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어떠한 매뉴얼과 규준 속에서 볼 것이냐 그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우리가 DSM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질병분류체계라는 ICD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DSM 이 진단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1952년에 이제 1편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영화는 속편이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듯이 그러나 이제 이 진단 체계는 2편, 3편, 4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시대와 그 맥락에 맞게 정신장애 진단이나 그 증상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1968년 그리고 세 번째가 1980년 그 다음에 이제 3R 버전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87년도에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 버전이 네 번째 버전이 이제 1994년에 개정이 된 이후에 이제 2000년대로 와서 DSM-4R이라는 개정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제 많이 네 번째 개정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DSM-5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자로 이제 1편, 2편, 3편이라고 기재가 되었다라면 개정되어 있는 조금 보다 쉽게 개정된 것으로 보시는 그 번호로 이제 다섯 번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섯 번째 버전을 지금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DSM-5 개정에 대한 이 변화 과정이 이 영역이 이제 이상심리 과목에서도 시험 문제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여기 임상심리학 이 과목에서도 한두 문제씩은
요 이제 진단 체계 또는 DSM 관련한 이제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심리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그걸 준해서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잠깐 살펴보면 20개의 범주와 이제 400여 개 정도가 이제 정신장애 분류 안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최신의 이제 학문에서도 연구 방향이 어느 방향의 최근 동향, 최신 동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의 이제 최근 동향에는 이런 신경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한 그런 신경과학 또는 신경 발달 장애, 신경뇌과학 이런 학문이 많은 이제 흐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M-5 개정 변화 과정 중에서도 신경 발달 장애의 한 영역과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신경 발달 장애군과 그다음에 이제 노인 어떤 치매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인지 장애 요 영역이 조금 이제 부각되고 조금 더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 버전에서 다축 진단이라는 그런 진단 체계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되고 차원적인 그런 평가가 도입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 상에서 범주를 이제 차원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용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포함된 장애는 이제 파괴적인 기분 조절 장애나 이제 가벼운 인지 기능 장애, 그다음에 폭식 장애, 월경전 불쾌 장애 이런 새롭게 포함된 이제 장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격 장애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수정 여부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범주적인 진단 체계를 유지하고 대신 이런 차원 범주 모델이 세 번째, 섹션 세 번째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조금 DSM-5에 대한 개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임상심리학 저희가 학습하는 이 과목 내에서도 그런 기출 문제나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조금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차원적인 범주랑 이제 진단적인 그런 범주적인 개념이랑 이제 차원적인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제 범주적이다, 이제 차원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가 진단 기준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범주의 이름을 붙이는 거. 예를 들면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 요 장애군 안에서도 이제 지금 5 버전에서는 이제 용어가 정의가 이제 안 돼 있지만 4 버전에서는 아스퍼거 장애다 이런 식으로 용어에 대한 이름이 진단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런 이제 개념과 차원적인 개념은 같은 진단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그 진단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초기 가벼운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이제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강도, 그러니까는 역기능이나 이런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쉽게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쉽냐면 이제 병이 아픈 것이 아니면 우울증이 몇 %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은 암은 초기 1단계다.
진행이 돼서 4단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차원적인 개념의 스펙트럼 내에 연속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DSM 이 기준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차원적인 개념, 범주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념을 들으셔도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제가 이제 진단명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병을 진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DSM-5에 나와 있는 기준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부분을 이제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을 두 가지가 1개월 중에 상당 기간 존재하고 최소한 하나는 1번, 2번, 3번 즉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요거는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요 규준이 요 체계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이라고 말했던 요 증상이 부합이 되어서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거를 범주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조현병과 음성 증상이라는 그러니까 양성 증상이라는 망상과 환각과 와해된 언어라는 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들을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분들은 보이거나 남들은 들리지 않는데 이분들은 들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각에 대한 그리고 사고 내용에 대한 장애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경험을 하는데 즉 감정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못 느끼고 식욕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이런 걸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성 증상이 조금 아무래도 더 무겁겠죠. 그래서 차원적인 개념이라는 부분은 이런 진단이 있는 중에도 더 무거운 그리고 더 가벼운 그런 구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두 가지 개념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 내에 이런 조현병에 대한 진단 기준이 이런 무거운 양성 증상, 약간 그래도 양성 증상 대비 이제 가벼운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조금 진단 기준 내에 이 조건들을 부합해야 조현병이라는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진단 체계와 진단 분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진단을 내리는 것 아니면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이 체계가 왜 그러면 있어야 하고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용어들이 명확하면 1차적으로는 임상가와 임상가 간에 아니면 치료자와 치료자, 그러니까 의사와 의사 간에 이 의뢰된 내담자나 이 의뢰된 환자는 조현병에 이제 진단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조현병이라는 거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병리에 관련한 이런 연구 부분을 또 가능하게 하고 표준화된 그런 진단 체계가 없이는 이상 행동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연구를 조금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그런 제시할 수 있는 진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이후에 이제 이 진단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이분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치료적인 개입과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랑 불안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조현병을 시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겠죠. 그러면 그런 진단과 더불어 그 진단명에 해당하는 그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아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좀 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든 어떤 이론이든 어떤 학문이든 좀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완을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한계는 있고 그 영역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보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문에 해당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영역에서도 내가 나한테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느껴지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역이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이제 노력과 그 한계를 그러면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그럼 보완하고 다시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 나의 삶에 그리고 내 영역에 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분류에 대한 한계는 정신장애 범주가 다른 장애와 경계가 분명한 독립적인 진단적 실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진단은 내렸지만 우울증은 다른 여러 질병이 가장 많이 동반되는 병명이기도 하며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당신은 이런 증상들을 보니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 간에도 같은 우울증을 또는 같은 조현병을 진단을 받았어도 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가나 환자의 고유 특성보다는 진단명이라는 것에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낙인을 찍는다 이런 의미로 저 사람 우울증이야, 저 사람 조현병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앞서서 진단을 세우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을 뒤로 하고 이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서의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진단이라는 진단명 앞에 한 개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의 이제 한계점이 이제 시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정상과 이상 또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상이라는 정신병리, 비정상 이것을 아는 것에 앞서서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몇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라는 거는 현실 검증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의 위치 나는 여기에서 지금 임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 가르치고 있지 하면서 현실에 대한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방송을 하다가 나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 그리고 뛰쳐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이제 현실적인 검증력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의 역할을 나는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집에 가면 나는 또 집에서는 집에 있는 역할로 이런 내 인식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행동에 대한 그런 자발적인 통제가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하기 싫다고 여기서 뛰쳐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의식이 있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내야지 끝까지 잘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겠죠. 이런 게 이제 통제, 조절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존감과 자기 수용. 그렇죠. 이제 어떤 부분은 실수해도 괜찮고, 그래도 뭐 이만하면 괜찮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그런 형성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생산성. 예를 들면 중년기에 아이를 이제 낳는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생산성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90점 이상 아니면 A+, 뭐 이렇게 좋은 성적만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학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와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 기준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 범주에 요것을 벗어나면 이제 이상이나 비정상, 애브노멀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정상과 이상 행동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적응적인 기능의 저하 및 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이나 어떤 관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손상, 행동의 부적응성을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감이라고 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나 이 부분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호소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규범으로부터 사회적인 기준으로부터의 일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인사법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나 부족에서의 통용이 되는 인사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기준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기준으로부터의 일탈 이런 것들이 이제 4가지 기준이 나왔는데 이 4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로만 단어로만 듣기에는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풀어져서 나왔는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임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는 이상성의 사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2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제 1급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같이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A씨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심하게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번 달만 해도 2번이나 회사를 결근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는 있는데 그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회사를 결근하는 상황이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어떤 B씨는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를 크게 다쳤는데 지능 검사를 해보니 65점 정도의 지능 지수를 보였다. 지능의 어떤 점수 기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C씨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대인관계에 관심이 적은 편으로 거의 일주일에 1회 정도 외출을 하고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일에 몰두하는 편이다. 이 문제는 이제 좀 그럴 수 있을 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 회사의 부장인 D씨는 회사에서 주목받는 인재이나 대인관계상 갈등이 많은 편으로 최근에 모 D씨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말하면서 회사를 사직한 부하 직원이 3명이나 되고 D씨 부하 직원들의 스트레스 평가 결과 사내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상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4 주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한 주제의
말하는 첫 번째 보기가 그런 개인의 주관적인 불편감, 내가 이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판단 기준의 네 번째 말씀드렸던 통계적 규준으로부터의 일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능검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70과 130 사이, 즉 70 이하, 130 이상이 되면 통계적인 기준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는 통계적인 기준에서의 일탈이다. 그러면 정상, 일탈, 벗어났다, 이상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네 번째가 사회적인 그런 부적응.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적인 기능에 대한 저하나 이제 손상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기 3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한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과 이상에 대한 그런 개념 안에 이상이라는 분류 기준이 판단 기준의 네 가지에 속해서 이제 이상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이런 부적응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 부적응 행동에 대한 그런 10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을 진단 체계에 그다음에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10가지 영역은 이제 의식, 그리고 행동, 지각, 그리고 사고, 그리고 언어, 기억, 진압력, 그리고 지능, 감정, 병식과 판단. 요 10가지 영역에서 이제 부적응 행동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진단명, 이름을 붙일 때의 증상에서 이해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중요한 10가지 요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내용은 이상 심리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참고하시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이런 원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 있는데, 그 이론적인 접근에 주요 이제 핵심 이론적인 접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신분석적인 이론에서는 개인 내적인 심리 내적인 그런 무의식이 갈등, 즉 이런 공포나 공포증이나 망상이나 히스테리나 이런 증상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억압된 그런 무의식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기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동주의적인 이론에서는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그런 학습 경험, 그래 이런 부분에 이제 이론을 원인을 이제 기원에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을 소고하고 이제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수정하는데 좀 행동 수정 기법을 개발하는 그 과정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지적인 이론에 있어서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고 과정,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과 연결해서 이런 장애의 정신 장애의 원인이 기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소인 스트레스 이론이라는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인 이론은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몸, 유전, 이 관련한 생물학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생물학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 스트레스 이론은 생물학적, 심리적,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등 이런 다양한 이론적인 관점을 통합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인이라는 요 말은 특정한 정신장애를 보이기 쉬운 개인적인 취약성, 즉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상이 생기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적응적인 그런 성격 특성이나 이런 환경적인
환경적인 아닌 부정적인 그런 성격 특성이나 인지도식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취약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활 사건들, 이런 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개인의 한 개인이 취약성과 관련한 요인이, 그 다음에 상황적인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참고 보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에서는 특정 공포증이라는 거를 이런 심리 내적인 갈등,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는 어떤 갈등을 다른 대상이 이제 대치되어서 이제 나타난다. 나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아빠의 큰 목소리로 내가 너무 무서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억압이 되어서 큰 오토바이의 소리만 들리면 내가 너무 경악한다. 이렇게 이제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공포증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이론. 근데 똑같은 공포증을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전적인 조건 형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학습되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공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론마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이론에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나에 대해 내가 너무 싫고 나의 미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지삼재라고 하죠. 그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역기능적인 인지로부터 이제 기인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인지적인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이론에서는 조현병이라는 거는 도파민,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이제 호르몬 계열에서 어떤 한 영역이 과다 분출이 되면 조현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생물학적인 이론이고, 동일한 이제 진단명이지만 조현병의 부모의 자녀는 그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소인, 즉 어떻게 보면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 스트레스 되는 경험들이 있어서 그 상호작용으로, 즉 개인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상황에서 성장하면서 나오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맞물려서 이 조현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소인 스트레스 이론 또는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임상적인 진단과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어떤 진단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장애에 있어서 어떤 이상과 정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떤 이제 이론적인 접근 내에서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 요 평가, 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분에서 이 임상적인 평가라는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개인이, 한 내담자가 내가 많이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우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그 의뢰 문제를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직접 내방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주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의뢰 문제가 접수되고 그것들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에 따른 이제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 자료들을 어떻게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자료 수집을 위한 절차들을 계획하고, 세 번째가 그 평가 자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네 번째는 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들을 낼 것인지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내담자 또는 어떤 의뢰된 기관, 이런 부분에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5가지의 절차들을 이루어지는 영역에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목록을 본다면, 첫 번째 의뢰 문제 접수 및 명료화에 있어서는 임상가의 그런
평가 도구를 선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상담을 받고 싶고 왜 내가 검사를 받고 싶고 나는 무슨 연유로 지금 현재 이 기관에 찾아왔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의뢰 문제 또는 주호소 문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상가들이 그 해당하는 적절한 도구를 이제 선택하고 그 과정을 이끌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명료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는 내 성격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범주가 이제 크죠. 이 사람의 성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영역을 조금 더 이제 명료하고 구체화시켜서 내 성격이 직장 내 관계에서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여겨져서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보시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좁혀서 초점화시켜서 요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요 관련한 이제 심리 검사를 평가 도구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 의뢰 문제의 범위는 아동의 그런 교육적인 평가 그리고 특정한 장애를 가진 성인의 진단과 치료 계획, 그다음에 재판 사례의 심리적인 손상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자살 예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러 문제나 그런 호소들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 수집이나 절차 계획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 문제라는 그 주호소라는 영역이 명료한 목적을 두고 어떤 자료를 어떤 도구로 수집하고 모아야 되는가를 이제 계획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하는 영역에서 이제 적절한 도구를 이제 선택하는 거. 요게 이제 임상가의 역할에서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네 가지의 중요한 출처 중에 이제 하나가 한 개인의 그런 개인력, 면담,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관찰, 실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평가 자료를 수집할 때 직접 이 아까 네 가지 출처에 의해서 시행된 것들을 이제 자료를 모으겠죠. 그 모으는 과정에서는 어떤 하나의 출처, 즉 면접만 가지고 심리검사 도구 하나만 가지고 이 내담자가 내가 우울하다라고 호소했던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위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교차 타당화를 위한 그런 다중적인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한 가지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목적과 가장 관련이 높은 범주에서 보다 이제 자세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이 이제 세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처리한다.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교차 타당화 작업. 교차 타당화라는 얘기는 우울한 사인이 우울한 정보가 면접에서도 기력이 없어서 몸이 축 처져 있고 검사상의 태도에서도 연필을 쓰는데 힘이 없고 검사의 수행 결과에서도 속도에 대한 어떤 처리 방향들이 낮게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중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런 거를 교차 타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일관성 있는 그런 평가로 분석하고 이제 통합해 가는 과정이 이제 결론. 즉 어떻게 보면 조직화하는,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 속하겠죠. 다섯 번째가 그래서 이 나온 그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명료하게 이제 기술하고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이제 평가 보고서까지 완결이 돼서
이 사람의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향을 시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진단의 범주적인 영역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어떤 치료나 전략이 이 접근에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것들을 이제 권고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기관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 5개 단계의 영역이 심리평가의 영역이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런 임상적 진단 및 평가의 영역으로 보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미지로 그림을 화했을 때 그런 어떤 처음에 의뢰 문제 경위가 와서 사람이 이제 와서 내담자가 와서 그런 이제 면접이나 이제 행동 관찰이나 그런 이제 명료화하는 작업에 이제 정보들, 이 증상이나 이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 면접이나 행동 관찰이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검사 도구를 시행하는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의 이제 이론적인 기반, DSM이나 이상심리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종합적인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완결해내는 과정, 이 전반적인 종합적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이 임상적인 평가 과정, 즉 각 개별 나열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이거를 조직화시켜서 다시 이 내담자를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임상적인 평가 요 단원이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의 목적에는 진단적인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밍, 명칭을 붙이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적인 분류보다는 조금 더 내담자를 폭넓게 이해하고 풍부한 그런 내담자의 특징을 조금 포함시킬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하는 것으로 기술해낼 수 있는 기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 그냥 진단만 네이밍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계획과 관련한 치료와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인간 행동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예측성, 예를 들면 이제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예측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거나 인사 선발 이런 데서도 이제 예측을 위한 사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4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진단,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평가, 요런 큰 그림에서 조금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가는 과정에서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체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인가, 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관련한 이제 기출 문제 안에 제가 이제 바로 지금 처음 나와 있는 문제가 DSM-5 2013년에 나와 있는 최신 경향의 이제 진단 분류 체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봐라. DSM-4에 있었던 GAF 점수가 중단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다축 진단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신병리의 차원 모형에 이제 근거하고 있고, 모든 진단이 이제 4에 있었던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 보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이제 4하고 5 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 로마자로 써 있던 부분이 숫자 5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GAF라는 그런 종합적인 한 개인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중단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축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것들. 그리고 이제 차원적인 범주적인 개념에서 이제 차원적인 개념의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요 정도의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옳은 거. 아까 이제 범주적인 개념, 차원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조현병의 진단에 대한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경험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이런
명목이 이제 양성 증상이었고, 보통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있고 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요게 이제 정서 표현이 없고 의욕이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디귿 이 부분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조망, 정신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 이론적인 접근에 대해서 제가 정신분석적인, 행동적인, 그다음에 인지적인 요 주요 이론 에서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조망, 그다음에 소인 스트레스 조망에서 이런 접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물학적인 조망에서의 그 거리가 먼 것, 예, 보시면 네, 세 번째에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질병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요게 이제 틀린 부분이죠. 생물학적인 조망에서는 생물학적인, 그 신체적인 것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인 영향과 유전적인 요인에 초점을 둔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 것은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는 그거 대비 이제 말씀드린 또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심리사회적인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생물학적인 또는 기타 취약성의 상호작용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조망. 그러니까 개인의 소인, 즉 취약성과 관련한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 상호작용과 일으켜서 이제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조망은 말씀드린 이제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 그러니까 소인 스트레스 조망 또는 병적 소질 스트레스 조망 또는 취약성 스트레스 조망,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치료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두 번째 이제 치료계획 수립은 잠정적인 가설이고 불변이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에 대한 수립은 상황 내담자에 따라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 또 아예 고정 불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설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적 평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 예, 목적의 이제 본질을 발견하는 것.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고,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에는 임상적인 진단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담아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면접과 이제 행동 관찰에 대한 초기 작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